저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어요. 태어난 날부터 저는 북한의 빛나는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서 살았거든요. 제 이름은 이민지이고 저희 아버지는 중요한 정부 관료였어요. 이 덕분에 저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저희 아파트는 넓고 편안했고 방도 여러 개 있었어요. 심지어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도 있었죠. 제 방은 책과 장난감들로 가득 찼고 그중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아주 드문 사치였죠. 제 옷은 항상 새 것에다 멋졌고 다른 아이들이 입는 해지고 기운 옷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반에서 1등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셨죠. 물론 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었어요. 개인 과외 선생님, 추가 학습 자료, 심지어 집에 컴퓨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항상 앞서가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는 것 같은 긴장감이 항상 감돌았죠. 부모님이 제가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걸 눈치챘어요. 밖에 나가면 웃음을 억지로 짓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부모님께서 가르치셨죠. 민지야, 항상 우리 위대한 지도자님과 우리 조국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해. 그리고 집에서 들은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해. 학교에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다듬어주며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아닌가요? 우리 지도자님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완벽한 그림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실 때면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자는 줄 알고 혼자서 조용히 우시기도 했고요. 깨끗한 거리 한편에 경찰에게 쫓겨가는 말라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어요. 제가 12살쯤 됐을 때 저녁 식사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식탁에 흐르던 침묵은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물잔을 급히 치우다가 넘어뜨리셨어요. 다시는 절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아버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알겠니?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때부터 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는 특권을 누렸죠.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어요. 우리는 금빛으로 치장된 세장 속에서 살았어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죠.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부주의한 말이 모든 걸 잃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행진과 정치 집회에서 웃고 환호했어요. 지도자를 칭송하는 글을 쓰고 적들을 비난하는 글도 썼죠. 제가 참여해야 하는 모든 청소년 단체와 봉사 프로그램에도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북한 시민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우리 국경 밖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쁜 일들만 일어날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깊이 묻어두었어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대신 저는 최고의 학생, 최고의 딸, 최고의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들은 언젠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어린 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고 두려운 경험으로 느껴질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당연했어요. 제가 알았던 유일한 삶이었거든요. 그때는 제 인생이 얼마나 바뀌게 될지,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은 하나였어요. 저는 계속 웃고 계속 연기하고 무엇보다 조용히 지내야 했어요. 그게 북한에서의 삶이었어요. 특권과 두려움,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한 삶. 그게 바로 제가 살았던 삶이었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단순한 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연이를 만난 순간 그게 바로 현실이 됐죠. 평양에서 가장 명망 높은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학년이 시작된 첫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혼자 앉아있는데 밝은 눈망울과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닌 여자아이가 제 옆에 털썩 앉았어요. 나 지연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너 친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처음엔 경계했죠. 북한에서 사람들은 일찍부터 신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배워요. 하지만 지연이는 뭔가 달랐어요.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요. 조금씩 우리는 함께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간식을 나누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죠. 지연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수업 후에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좀 긴장했어요. 허락 없이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기게 했죠. 지연이네 집은 저희 집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지연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안겼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지연이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문을 잠갔어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죠.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보여주려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가 태블릿을 켜자 갑자기 제가 본 적 없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나만 드라마였어요. 화려한 색깔, 패션,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발전된 기술들이 가득했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놀라서 물었어요. 지연이는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사촌이 나만의 쇼와 음악이 담긴 SD카드를 밀수해 온 거라고 설명했어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맛을 보기 위해 뭐든지 걸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몰래 숨어서 이런 금지된 보물을 함께 봤어요. 이불 속에 숨어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작은 화면에 나오는 삶에 감탄했죠. 저를 사로잡았던 건 단순히 멋진 옷이나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유였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구와 사랑에 빠지든 상관없고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감정이 고조된 에피소드를 보고 있던 중에 지연이가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제게 속삭였어요. 민지야, 그녀가 말했어요. 난 나만으로 탈출할 거야. 그 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미쳤어? 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 지연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한 거 알아.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늘 두려움에 떨면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지겨워. 너는 진짜 자유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특히 나만 드라마를 본 이후로요. 하지만 늘 그런 생각을 밀어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너도 나랑 같이 가자.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같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난 못해. 우리 가족이. 그냥 난 안 돼. 지연이는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해해. 하지만 생각은 해볼 거지? 저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처음으로 배워왔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 정부가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우리를 통제하는 걸까? 국경 너머에는 정말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 위험한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어른들이 속삭이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정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눈에 비치는 두려움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워왔던 가난을 이제는 볼 수 있었죠. 마치 눈앞에 있던 가림막이 거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고 날이 갈수록 그 씨앗은 더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우정과 밀수된 드라마 몇 편이 제 인생을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위험할 것이었지만 제 평생 찾아 헤맸던 진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지연이랑 작은 방에 숨어 있으면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의 숨겨둔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우리는 남한 드라마의 최신 에피소드를 보고 있었어요. 이런 건 위험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북한 바깥 세상은 너무 흥미롭거든요. 옷 좀 봐.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화면 속 인물들은 밝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들이 북한의 단조로운 패션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지연도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 음식들 좀 봐. 매일 저렇게 먹는 상상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복도에서 들리는 무거운 발소리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갑자기 온몸에 전기 충격 같은 공포가 밀려왔죠. 빨리, 지연이 재빨리 태블릿을 숨기려 했어요. 저도 그녀를 도와 침대 밑에 태블릿을 밀어넣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막 무사히 숨긴 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연의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 했는지 알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우리는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와 태블릿을 숨겨둔 곳에서 꺼내들었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만 같았어요. 이건 큰일이었죠. 아주 큰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그는 태블릿을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연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파트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몸이 얼어붙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보안 요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연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를 한번 보고 문을 한번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문을 다시 한번 더 세게 두드리자 그는 소리쳤어요. 갑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민재야, 빨리 숨으렴. 지금 당장. 그는 방 구석으로 가서 벽을 밀었어요. 그러자 작은 패널이 열리면서 비밀 공간이 드러났어요. 들어가. 그는 저를 그곳으로 밀어넣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며 마지막으로 본 건 눈물 자국이 선명한 지연의 얼굴이었어요. 패널이 닫히고 저는 암흑 속에 갇혔어요.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보안 요원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어요. 얇은 벽 너머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무거운 부츠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있지? 거친 목소리가 물었어요. 불법 물품이 있다는 걸 알아. 당장 내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연 아버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이어지는 소리는 가구가 뒤집히는 소리였어요. 지연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전부 뒤져. 보안 요원이 소리쳤어요. 이 집을 완전히 뒤엎어. 그 후로 들려오는 소리는 악몽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을 수밖에 없었죠. 요원들이 집안을 뒤집으며 소리치고 위협하는 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느 순간 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들이 제가 숨은 곳을 발견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지나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찾았다. 태블릿. 잠시 끔찍한 침묵이 흘렀어요. 외국 미디어 소지의 처벌이 뭔지 알고 있겠지.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어요. 모두 체포된다. 그때 지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갑자기 끊겼어요. 그들이 그녀를 때린 걸까요? 저는 입을 막고 비명을 삼키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친구와 그녀의 가족이 끌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문이 쾅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아니면 저를 잡기 위한 함정이라면, 결국 다리가 너무 아파서 더는 참을 수 없을 때쯤 패널을 밀었어요. 패널은 쉽게 열렸고 저는 지연의 방으로 굴러나왔어요. 아파트는 난장판이었어요. 가구는 뒤집히고 물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덜덜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까지 걸어갔어요. 문에 귀를 대고 복도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문 밖으로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어요.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아마 제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눈물에 젖고 흐트러진 상태로 겁에 질린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드디어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실감이 났어요. 지연은 사라졌어요. 그녀의 가족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멍청한 태블릿과 남한 TV쇼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 친구를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 삶도 이제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지연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도 잡혀갈 뻔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마치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았어요. 학교에 가면 모두가 지연이와 그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그들이 지도자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했다고 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나만 TV 프로그램을 봤다는 이유로 끌려간 거였어요. 너무나 불공평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보던 세상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교실에 걸려있는 커다란 지도자님의 초상화라든가 우리가 매일 외워야 했던 나라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연설 같은 것들이요. 처음으로 정말 다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중에 마르고 피곤해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고 누군가 정부를 비판, 할 만한 말을 꺼내면 주위 사람들이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모두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너무 야위고 힘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고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괜히 나서면 저도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요. 결국 저도 그냥 지나쳤고 그런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그 할머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왜 아무도 그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민지야, 우리나라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위험하단다. 엄마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는 항상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엄마의 눈에서 잠깐 의심의 빛을 본 것 같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가끔 제가 자는 줄 알고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식량 부족, 당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어요. 그때 우리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민지를 위해서라도 떠났어야 했는데. 아빠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위험해. 그날 밤 저는 가만히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떠나? 어디로? 남한으로? 지연이가 꿈꾸던 바로 그곳?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한편으로는 흥분됐어요. 남한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고는 비밀스럽게 본 드라마들에서 본 것뿐이었어요. TV에서 보던 것처럼 남한이 정말 대단한 곳일까요? 그곳 사람들은 저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미워할까요? 그리고 제 가족과 친구들은요? 그들을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시 지연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모습을 떠올렸어요. 길거리에 그 할머니와 제가 이제야 보게 된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평생 두려움 속에서 믿지 않는 것들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제 미래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상상해봤어요. 진심으로 말할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건 정말 미친 꿈이었어요. 탈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남한에서의 삶은 처음엔 정말 힘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한번 보게 된 것들을 다시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언젠가 남한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겠다고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 테지만 그게 제가 제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연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제가 떠나게 될 인생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국경 너머에는 저를 기다리는 더 밝은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떠나기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획을 마지막으로 다시 떠올려 봤어요. 엄마랑 저는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여행 자금을 마련하려고 몰래 제일 아끼던 물건들을 팔았죠. 탈북을 돕는 사람도 알아냈어요. 비용이 엄청 비쌌지만 엄마는 제 자유를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떠날 시간이 되자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의 눈물이 제 뺨에 닿았어요. 민지야, 용감해져야 해. 라고 엄마가 속삭이셨어요. 너무 사랑해. 저는 작은 배낭을 메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본 뒤 어두운 밤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거리는 적막하고 고요했어요. 저는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첫 번째 고비는 중국 국경을 넘는 거였어요. 정말 조심해야 했죠. 경비병과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잡힐 수 있었어요. 탈출 네트워크에 속한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는 말수가 적고 친절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가 말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숲과 들판을 걸었어요. 발이 아프고 너무 지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경비병이었을까? 우리가 들킨 걸까? 어느 순간 강을 건너야 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혔어요. 난 분명 익사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강을 건넜어요.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어요. 가이드가 울타리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저기 구멍이 있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빨리 기어가세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울타리를 보니 너무 크고 무서워 보였어요. 잠시 멈칫했어요. 만약 구멍이 끼면 어쩌지? 경비병이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지연이와 그 가족이 떠올랐어요. 평생 쏘가왔던 거짓말들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위험을 감수한 것도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손과 무릎을 땅에 댔어요. 땅은 차갑고 진흙투성이었어요. 울타리 구멍을 향해 기어갔어요. 생각보다 구멍이 작았어요. 몸을 비틀고 밀어야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철사가 등에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저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축하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어디선가 여자가 나타났어요. 빨리요.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지금 가야 해요. 우리는 대기 중이던 차로 급히 이동했어요. 차가 출발하면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거예요.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을 통과하고 나서도 남한에 도착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말 위험했죠. 중국에서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이동했어요. 때로는 차로, 때로는 걸어서. 저희는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있는 안전 가옥에서 머물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슬픈 이야기들도 있었고 희망찬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간이 흘러 남한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난민이에요. 접수처 직원에게 겨우 말을 건넸어요. 그 뒤로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면접도 보고 서류 작업도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아직 북한에 계신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무사하시길 기도했어요. 언젠가 꼭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로 맞이할 제 인생에 대한 생각도 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라질 테니까요. 과연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교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남한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까? 하지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가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어요.